의원님들과 함께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자 도전자로서 의원님들과 함께 이런 자리에 서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당 생활 30년 만에 누리는 영광입니다. 평범한 평당원 당직자로부터 또 비서로부터 그 시간이 이제 30년 흘러서 저는 이 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자 우리 선배님들 앞에 제 소신을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정당인으로 살면서 느꼈던 저의 그동안의 고민이었고 그 과정에서 형성되어진 저의 신념입니다. 먼저 제가 느끼고 있는 현재의 문제의식만 단편적으로 몇 개 말씀을 올립니다. 문제의식은 과연 우리의 이 현실을 우리의 정당과 정치가 이끌 수 있느냐의 문제제기입니다. 저는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지난 7년 동안 충청남도를 이끌었습니다. 충청남도를 이끌면서 15개 시군을 다닙니다. 15개 시군을 다닐 때마다 모두 느끼는 건 도지사가 우리 시와 군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이냐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지금 차기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전국을 다니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우리 지역 소외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당 정치와 5천만 명에 모여서 뽑는 대통령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지역의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그들의 염원을 반영하지 않는 이상 지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지지를 통해서 대통령은 집권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좋은 5천만 명의 대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5천만 명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대표자를 뽑지만 그 대표자는 지역적인 많은 요구에 의해서 분열의 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지역주의 정치라고 하는 이 틀은 과거처럼 문화적으로 우리를 이용으로 들끓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역 발전의 계기와 동기를 만들고자 하는 많은 지역 의제에 의해서 다 휩싸여 있습니다. 가덕도 공항을 놓고 우리는 가서 어떤 약속을 해야 합니까? 대구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하고 부산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하는 지도자가 과연 좋은 지도자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한 국가의 정치 지도자로서 적어도 최신을 지켜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고 우리는 신뢰를 유지하고 적어도 존경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신뢰를 잃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구조 내에서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이 요구들 앞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사실상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불신을 받게 되고 이 불신을 받은 국가의 지도력은 훼손당해버린 국가의 지도력은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는. 자, 또한 이런 현실도 봅니다. 저는 행복함을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진두대교를 넘자마자 양쪽으로 줄비한 조선업을 바라봅니다. 아침이면 수많은 용적, 조선 및 조선 종사자들이 출근을 했던 길입니다. 그 골목길을 미어터지라고 다녔던 그 길에 이제 그 출근의 행렬이 끊기고 있습니다. 거제도를 가봅니다. 거제도 조선산업과 그 일대에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지금 이미 수명을 다한 경쟁력을 잃은 조선산업의 현실 앞에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시내 채권은행에게 그 조선산업에 대해서 연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산업구조조정을 우리는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현실 속에서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새로운 미래의 산업의 먹거리를 향해서 이러한 희망이 있으니 국민 여러분 함께 갑시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에게 고통을 요구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지도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드 문제를 놓고 찬반으로 갈려있을 뿐. 그러나 사드의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한미 군사 동맹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미국의 주둔을 우리는 허락했고 그 한미 연합 방위 전략에 입각해서 우리는 현재 국방 안보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이 미사일을 고각 실험을 한 이후 현재 한국의 주변에 있는 미군들이 자기 방어 체계로서 사드 무기를 들여온 겁니다. 그것을 박근혜 정부는 북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엄격히 말하면 사실상은 주둔 미군의 자기 방어 무기입니다. 이 무기 체계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전략적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구체적인 압박하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아베는 정상국가를 선언하면서 끊임없이 과거사 문제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독하고 일본 천황에 대한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매우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완전히 원점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국민의 정서는 이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안보 외교 통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국민을 못 모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 열려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현실 정치와 우리의 정치적 지도력이 이 현실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저는 여기에 이 문제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역대 모든 정부의 사례들을 보고 또 현재 87년 60항쟁 이후에 6번의 대통령을 겪었습니다. 그 6번의 대통령을 통해서 저는 나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가의 지도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의 지도력을 확보하자. 그 국가의 지도력은 5천만 명의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서 지역을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과거를 떠나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지금 5천만 명이 단결해야 될 대목이 있다.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5천만의 대표 정부, 5천만의 대표 의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 분열 앞에 국회와 대통령이 무기력하게 분해될 것이냐, 아니면 이 분열을 새로운 미래를 향한 국가의 원동력으로 만들 것이냐는 것은 순전히 그것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치의 권력을 다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정치의 권력을 다하자는 제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분권 시대를 통해서 이 지역주의적 지역 갈등을 해소합시다. 가덕도 문제, 부산 경남의 지방 정부가 자기 지역 발전 특별회의를 통해서 자기들이 기획해야 합니다. 그것을 대통령의 운전처럼 선거 때 부산 경남 가서 딴 얘기하고 대구 경북 가서 또 공격당하니까 딴 얘기하는 이런 식의 지도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5천만의 대표하는 지도력을 안 만들어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역 발전의 획기를 지방 정부한테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지방정부를 이끌면서 많은 대목에서 이러한 현실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대학 R&D 지원 사업이 약 4조 5천억까지 왔습니다. 전체 대한민국 19조원의 R&D 예산 중에서 대학의 R&D 작업으로 쓰는 것은 약 4조 원입니다. 그걸 프라임 사업이다, 뭐 지역 협력 사업이다, 4개의 분과로 나눠서 대학에게 나눠줍니다. 저 그 돈 지방정부 책임자는 저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어떠한 산업적 그 베이스에 입각해서 나는 지역 대학에 어떠한 대학과의 연계 사업을 할지 저는 구체적으로 그 전략을 세워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 단위 모집을 통해서 대학에 R&D 작업으로 지원해주면 결과적으로 연구 용역서 잘 쓴 깨끗한 공서만 됩니다. 그러나서는 지역 발전에 어떤 도움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의 효과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고 지역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주의적으로 분열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의 이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저는 자치분권 시대로 가는 것이 저는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현재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모든 계획권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방정부한테 현장에 있는 정부에게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은 국가 의제를 저는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치국권 시대를 향한 저희 첫 번째 제안입니다. 또한 현재 이 대한민국의 이 정쟁과 끊임없는 이 의회의 이 정쟁 구도, 우리는 그래서 선진화법을 통해서 의회의 규칙을 정했지만, 그러나 그 의사규칙도 사실은 우리를 국가적인 의회를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헌법의 민주주의 정신을 저는 안 지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되면 의회의 원내 안정적 과반을 점하고 해서 의원을 빼오기 위해서 그에게 뭔가를 제공해주거나 아니면 그에게 뭔가의 정책 탄압을 통해서 집권당은 의회의 원내 과반을 점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 노력 자체가 다는 헌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재 헌의 헌법은 총리를 국회에 인준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인준 안 해주면 총리 임명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헌법 자체, 이 구조를 그대로 액면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의회의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한테 총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총리가 심의 의결 기능을 헌법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장관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헌법 자체가 내각 중심제를 운영하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옛날에 낡은 정치 문화에 따라서 1인 카리스마로 운영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이 내각을 운영하기 때문에 의회가 매 싸움하면 됩니다. 저는 현행 헌법대로, 사실은 이건 의원 내각제로 헌법을 바꾸더라도 이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한다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현행의 헌법 내에서도 내각 중심제로 실질적으로 이 헌법을 운영할 때야만 이 민주주의는 관철된다. 저는 그것이 6번의 민주를 통한 현행 대한민국 헌법 민주주의의 다른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내각 중심제를 통해서 이 헌법의 운영의 묘를 살릴 때라야만 이 헌법이 작동한다. 그리고 그럴 때라야만 비로소 민주주의가 우리 국가사회를 작동하게 만든다. 현재로서는 청와대라는 권력을 놓고 그 1인 통치력에 입각해서 이 헌법을 잡아들이려고 하니 이 헌법이 작동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내각 중심제라고 하는 것은 현행 헌법제 가정, 그리고 이 헌법에 써있는 그 민주주의 정신으로 이 헌법을 운영하자.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 과제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 능력의 문제다. 굉장히 고가의 트랙터를 사다 놓고 운전 기술이 없어서 그 트랙터를 헛간에다가 처박아 놓는 현재,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 아니냐. 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각 중심제의 헌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작동시키겠다는 말씀.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치국권과 내각 중심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사활이 걸려있는 안보 외교 통일 분야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야 합니다. 국가의 의제, 5천만의 공통의 의제를 갖고 대통령과 국회는 그 정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한일 관계도, 현재의 남북 관계도, G2 체제 내에서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현재의 안보 외교상의 이 혼선도 사실상은 이 국가 지도력이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저는 집행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치는 곧 외치라고 생각합니다. 내치의 영향만큼 외치는 생깁니다. 따뜻한 안방에서 몸을 따뜻하게 녹인 사람만이 추운 바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이러한 정치 지도력 자체가 계속당하고 내부적으로 이런 정치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깨져 있는데 그 외교 통일 분야가 풀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의 이 분단과 지난 5,000년 이 땅의 모든 순환의 역사가 다 외치를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원래 간 것도 없이 100년 전 그 개항기 때의 그 수치를, 그 순환을 단시 안 당하려 한다면 우리는 좀 더 튼튼한 국가적 리더십을 형성해내야, 그 리더십을 형성해내는 일이 지금 제가 말하는 자치분권과 내각 중심의 헌법 작동을 통해서 국회와 대통령의 리더십을 확보하자. 그리고 그 대통령의 리더십이 우리의 모든 경제적 번영과 평화의 기본이 되고 있는 안보 외교 통일 분야에 대한 국가적 리더십을 만들게 하자. 그럴 때야만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 재편기 때의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국가적인 의제도, 또한 G2의 객관적 세계 질서내에서 대한민국의 중견 국가로서의 능동적 외교 노선도 우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의 도전은 끝으로 이러한 새로운 국가의 지도력을 교체하는, 저는 정권 교체의 상징이 되고자 합니다. 1971년 40대 기술론 이후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력은 세대 교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도전이 활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한테 5년 뒤에 하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 5년 뒤면 제가 지금처럼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5년 뒤에는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87년 청년 학생으로서 양김씨를 무등 태우고 60항쟁의 그 헌법 정치를 위해서 싸웠던 그 청년 학생의 민주화운동가들이 30년 지나서 이제 50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나서야 하는 것은 저의 의무입니다. 저의 도전은 비단 정치권에서의 도전이지만 저의 도전은 산업계, 경제계, 언론계, 이 사회 모든 구역에서 새로운 도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정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제비의 등장, 그것이 부모를 알리듯 이 정치에서의 도전은 한 사회의 큰 지도 역량의 전반적인 교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는 산업화를 이끌었던 아버님 세대를 잘 모시고, 또 아래로는 흑수저, 금수저, 헬조선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20대 자식 세대를 잘 돌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다.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했던 지난 우리의 40년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에 새로운 버전업을 시키는 새로운 세대 교체를 해야겠다. 그것이 저희 도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략 지난 30년 정당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이끌었던 앞선 지도자들의 그 정부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산업 재편과 경제적 번영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안보 외교의 이 전환기에 우리가 어떠한 지도력을, 강력한 지도력을 형성해야 될지, 그 강력한 지도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행 헌법 체제 내에서 어떠한 내각 중심형 국정 운영을 이끌어야 되는지, 또 자치분권을 통해서 이 지역주의적 정당의 계곡을 어떻게 통과해서 무천만의 공통의 리더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저의 소신을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